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51편 또 금리 인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금리가 0.25% 내려갔죠. 중앙은행 금리가. 이제 7월 달에 7월 24일 날 또다시 뱅크 오브 캐나다가 금리를 내릴 것인가? 라는 그거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난달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그 협회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대로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서 6월 달에 거래량이 16.4%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16%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전년 대비 1.6% 정도 떨어졌다. 그런데 가격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물건은 굉장히 12%더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동안 안 팔려 있는 그 남아 있는 매물과 다 합치면 작년 대비 액티브한 리스팅이 67%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1.5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팔려는 물건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안 팔리는 것들이 콘도가 제일 많이 안 팔리고 거래량이 많이 제일 줄어들었고 28%. 그나마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뭘로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바이어스 마켓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부동산 그분이 이제 뭐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가격을 5만 불 올렸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거래가 잘 안 됐어요. 그죠? 가격 올리기는커녕 가격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변해 주는 게 셀러 입장에서는 야 금리가 내렸으니까 가격이 오르고 잘 팔리겠지 하고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바이어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 내렸어? 그럼 또 내리겠네. 금방 내릴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볼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GT 전체를 보면 요거 이제 뭐 항상 보시는 거 빨간 선이 이제 가격표고 파란 막대가 거래량이에요. 전체적으로 로만이 산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봄에 이제 3, 4, 5월 달에 오르고 그 다음에 6, 7, 8월 달에 내려갔다가 9월 달에 좀 반짝하고 연말에 좀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봄에 시작되는 거죠. 이게 연례 행사예요. 매년 똑같은 그런 연례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으려나 했지만 뭐 작년 6월이나 비슷해요. 작년 5월, 6월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좀 셌다. 6월 달에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5월 달에 좀 올라왔다. 뭐 올해는 근데 봄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내려가는 것이 금리 인하 때문에 조금 받쳐줬을지도 더 내려갈 건데 덜 내려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큰 영향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지난달에 비해서도 11%씩 줄어들고 전년 대비 16.9%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활기가 없어졌다. 가격도 뭐 전년 대비 1.7% 줄어들고 지난달 대비해서도 0.3% 줄어들었다. GTA 평균 모든 프로퍼티를 평균 낸 가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바람이 빠진 마켓이다. 조용한 마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어차피 7월, 8월에 휴가철에 접어들고 요즘 날씨 좋잖아요. 그죠? 휴가철 접어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쉬어가지 않겠느냐. 이거 매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9월달 돼서 휴가 가서 돌아오면 좀 뭐 집 사는 사람도 있고 학교 이제 뭐 옮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옮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건별로 보면 거의 비슷해.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추세로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한 11% 전년 대비 줄어들었고 지난달 대비해서도 7.7%뭐 많이 줄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가격도 조금씩 빠지고요. 세미디테치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추세예요. 타운하우스는 이제 뭐 거래량이 단독주택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콘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덜 줄어들었다. 그래서 중간 항상 타운하우스 세미는 단독주택과 콘도의 중간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항상.
콘도 같은 거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28%가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시중에 거래가 실종된 거죠. 물건을 내놓으면 뭐 거래는 그냥 보러 오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러 오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이게 벼랑간 한 4월까지도 이제 5월, 6월 되면서 5월달도 뭐 벼랑간 많이 그 거래 안 돼요. 특히 렌트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6월 되면서 렌트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좀 다운타운에 사람들도 이제 빠지고 또 학생 그 비자 스튜던트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콘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금 6월 말 7월 달 돼서는 요즘은 많이 보러 와요. 또 렌트도 렌트 가격이 좀 내려갔는데 렌트 가격도 다시 조정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도가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빠졌던 거예요. 지난달 대비해서 21%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 최근에 저는 콘도를 사지 말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양받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항상 뭐 뭘 사지 말라가 아니라 분양받지 말아라는 거죠. 분양받지 말라는 게 제가 벌써 한 2, 3년 됐죠. 그때부터 이제 콘도 가격이 다운타운 콘도 가격이 1,000불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뭐 전매 나오는 게 1,000불 내외로 전매되잖아요. 4년 5년씩 기다렸다 결국 본전에 전매하고 거기다 복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고 잘못하면 또 조금이라도 나오면 또 세금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분양받지 말고 기존에 나와 있는 싼 거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콘도 가격이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러나 어차피 땅값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콘도가 이제 빌더들이 안 지어요. 콘도를 질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자도 높고 프로젝트 론 받으면 이자율도 높고 그리고 콘도 가격도 안 오르고 콘도 잘 팔리지도 않는데 빌더가 왜 짓겠어요? 그죠?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정부에서 뭐 GST, HST, GST 깎아주니까 지어라. GST 몇 푼 된다고 GST 말하고 그거를 뭐 짓겠어요. GST 깎아주면 뭐 그 빌더 돈이가 어차피 고객들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고생하기 싫으니까 콘도 짓지도 않고 뭐 안 하는 거죠. 팔지도 않는 거죠. 많은 빌더들이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의 수요가 모자라게 되면 단독주택이든 타운하우스든 뭐가 됐든 많은 사람이 싼 쪽으로 몰리게 되면 싼 쪽의 가격들이 먼저 오르게 돼요. 그래서 콘도 가격도 이제 지금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 뭐 인기 없다 그래서 뭐 영원히 인기 없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3, 4년, 4, 5년 되면 콘도들도 지금 저가로 굉장히 그 싸게 나와 있는 물건들도 어느 정도 제 가격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많이 한 20%, 30% 이상 올라갈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운타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게 다운타운에 이제 뭐 요즘 신문에 보면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비어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오피스 공실률 그럼 20%라 그러고 이제 나오잖아요. 토론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피스 공실률이 뭐 15%에서 20%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공실률은 30%, 40%가 공실률이에요. 왜냐하면 큰 회사들이 그냥 오피스 타워에 5년, 10년 계약해놓고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나가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리즈가 끝나기만 하면 다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이미 나갔어. 나간 상태에서 그냥 비워두고 렌트비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렌트비를 내느니 이걸 스퀘어피트당 1분의 서블렛을 줘요. 왜 서블렛을 주냐? 서블렛을 주면 자기가 받는 돈 1불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스퀘어피트당 TMI가 20불, 30불, 40불씩 되잖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 1불 내고 들어왔지만 TMI는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TMI만큼 그 큰 회사들은 자기가 비워놓는 것보다는 서블렛 주고 1불 받는 게 TMI만큼 세이브 되는 거죠. 1불만 세이브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지금 리즈가 끝나면 다 어차피 리뉴하지 않고 1불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 뭐 더 있지 않겠죠. 나가겠죠, 다. 그죠?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공실률은 40%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그 빌더들이나 어떤 리얼 에스테이트 홀딩하고 있는 컴퍼니들이 오피스를 지금 많이 커머셜 쪽이나 특히 레지던셜 쪽으로 컨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새로운. 근데 그게 그래서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피스가 빈다는 얘기는 다운타운에 오피스로 일하러 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일하러 오는 사람이 줄어든다. 일하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 앞에 식당, 미장원, 이발소, 뭐 과일 가게 거기다 다 손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동네 없으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가게가 손님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가게 하기 위해서 다운타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겠죠. 장사가 안 되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게 렌트비도 안 오르고 가게도 비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공동화까지는 아니지만 덜 붐비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시 들어오겠다는 사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콘도나 레지던셜들도 그 밸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운타운보다 외곽 쪽으로 더 많은 그 디맨드가 생긴다. 외곽이 전제 조건이 다운타운이 더 싸다 그러면 다운타운으로 들어오겠죠 누구나. 근데 현재는 다운타운이 조금이라도 좀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평준화돼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항상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비싼 데서 싼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콘도 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주시를 해봐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좀 콘도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지금 트랩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0.25% 내린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량이 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많이 내려야 움직일 것 같다. 아마 1% 정도 내리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0.5% 내리면 1% 내리면 1.5% 2%까지 내릴 거야. 당연히 그때까지 내리겠죠. 지금 4.75니까 제가 보기엔 어차피 2.2%에서 2.5% 사이까지 어차피 내려갈 거잖아요. 그게 이제 뱅크 뉴트럴 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에 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2.25%나 2.5% 사이 어디서 가겠죠. 그게 기본적인 경제 운영하는 방법이잖아요. 내려가죠. 그러면 지금부터 4.75니까 2.5% 정도 내려갈 룸이 있다고 봐야 되죠. 뭐 꼭 1%만 내려가면 사? 난 내가 보기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지금 연말까지 1% 내려가면, 내년 봄 전까지 1% 내려가면 내년 봄에는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잖아요. 봄 마켓이라는 거. 그 예외 없이 지난 20년간 계속돼 왔으니까. 그리고 또 금리를 이제 7월 14일 날 내린다는 것이 이제 모든 이 금융계에서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캐나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지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업률이 6.4%, 우리가 6.2%, 6.4%로 올라간 게 그 2년 동안 28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실업률. 그다음에 청년 실업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 이후로 실업률이 제일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인플레이션도 2.8%에서 2.9%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왜 올랐냐?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어쩌고 렌트비가 어쩌고 렌트비도 내렸고 주택 가격도 내렸어요. 괜히 그 부동산에다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원가 압박을 오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금리가 높은데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가 없어요. 금리가 5%다가 인플레이션 4%까지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원가에 그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GDP도 지금 지난달에 2%에서 5월달에 2%, 6월달에 1.2% GDP 경제 성장률 자체가 줄었어요. GDP 한 3분의 2 정도가 정말 스펜딩이잖아요. 소비, 대중 소비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대중의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더 줄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GDP에서는 대중의 소비와 정부의 소비, 그다음에 무역,
그 이제 투자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 수지, 경상 수지 그걸 놓고 보는데 경상 수지 물론 적자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요즘 누가 인베스트먼트 하나 인베스트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결국은 정부는 트리더가 돼서 돈 왕창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 오버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대중의 소비는 훨씬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안 쓴다는 식당 가도 사람이 없고 골프장 가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없다는 게 있지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서 이제 실업률도 6.2%에서 6.4% 올라갔다.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그 저성장과 경제적인 활동이 둔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0.25가 아니라 0.5% 팍팍 내려줘야.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도 0.5%막 올라갔잖아요. 두 번이나. 왜 그렇게 올리느냐 하면 조금 해서 이게 경제적인 어떤 충격 효과가 안 온다. 효과가 안 온다는 거죠. 내가 가령해서 아파. 그래서 타이레놀 먹어야 되는데 보통 두 알 먹잖아요. 보통 사람들 한 알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픈 괜히 약만 먹는 거야. 먹을 때 두 알 먹어야 진통 효과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충분히 내려줘야 경기에 대한 어떤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지탱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7월 달에도 내리지 않겠느냐. 9월 달에는 뭐 7월 달에 안 내리면 9월 달에는 틀림없이 내리겠죠. 그땐 빅컷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잠리스 금방 얘기한 게 이제 실업률이 이제 29개월 동안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청년 실업은 뭐 팬데믹 기간을 뺀다 그러면 10년 데케이드에 10년 동안 최고로 많이 그 실업률이 높다. 그다음에 캐나다 로스트 1,400개의 잡을 잃어버렸다. 6월달 한 달만 해도. 그래서 7월달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게 이 리포트가 어저께 나왔나요? 어저께 오늘 나왔나? 이 리포트 나오기 전에는 7월 달에 금리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정도였는데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56%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안 내릴 거야가 더 많았는데 7월 달에는 내려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 좀 넘는다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금리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에 뭐 무조건 믿을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스프레드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3주가 더 남았잖아요. 이제 그 3주 동안 또 다른 리포트도 나오겠죠. 그런 리포트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CPI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커트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를 제가 그냥 제 제목만 몇 개 뽑아온 거예요. 캐나다가 그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이 실제적으로 캐네디안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테일윈드 뒷바람이 밀어준다는 거죠.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레이트 컷하는 것이 하우싱 마켓을 오버히트하지 않을까 좀 뭐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팀 맥칼럼의 중앙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렌트비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건 부동산 서플라이 디맨드의 문제지 그걸 왜 중앙은행에다가 그 요구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금리를 높게 잡고 계속 주택 잡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주택 공급이 안 돼서 주택가가 오르는 걸 금리 높게 한다고 괜히 경제만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해결하라는 거죠. 정부에서. 나한테 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트렌드가 그냥 전부 다 퍼포스 빌드 렌탈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이제 그 캐나다의 그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메이저 마켓 지금 뭐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이렇게 캘거리 이런 쪽이 있죠. 그런 쪽으로 전부 다 그 커머셜 특히 오피스 빌딩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그 뉴 레지던셜 컨도나 아니면 커머셜 빌딩으로 컨버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은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언제죠? 6월 27일인가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그 토론했었잖아요. 토론하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바이든 보고 야 너 물론
나는 지금 이렇게 토론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온 신문이 뉴욕타임스, CNN, 뭐 심지어 그좀 뭐야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워싱턴 포스트 다 나서가지고 그냥 뭐 바이든 물러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것이고 세금도 깎고 막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재정 적자도 지금 뭐 트럼프가 돈 쓰게 되면 돈도 엄청나게 쓸 거니까 재정 적자도 엄청나게 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안 되니까 바이든 당신이 물러나고 뭐 미셸 오바마가 뭐 나오든지 뭐 나와야 된다. 오늘 그 바이든이 이제 인터뷰했잖아요. 위스콘신에서 나 안 물러난다. 클리어예요. 클리어. 근데 왜 트럼프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금리 인하하고 세금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오냐면 지금 강달러에서 오는 거예요. 강달러 금리 인하하고 텍스 줄이면 강달러가 줄어들 일시적으로 내려가야지 강달러 약달러가 되겠죠. 약달러가 되면 일시적으로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가 일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그럼 이 5%에서 안 내려올 거야 금리? 어차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바이든도 내려야 돼요. 근데 그걸 5%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 수입 물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그나마 안정시켜 놓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에. 그죠? 대선 치르고 나서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도 했고 제롬 파월은 무조건 날라가는 거죠. 네가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고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한 그 리포트를 내라는 거죠. 아마 그 굉장히 뭐 제롬 파월은 뭐 자리가 날아가는 거는 뭐 내가 보기엔 99%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 적자라는 건 재정 적자 많이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좀 민주당 봐야 되네. 세금 왕창 걷고 법인세 내려놓은 거 다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는 왕창 해놓고 그 재정 적자는 어차피 뒷사람이 뒤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 욕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그 중앙은에서 모니터리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내놨는데 1년에 2번 하게 돼 있죠. 79페이지에 오늘 나온 건데 뭐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썸마리만 조금 봤거든요. 썸마리만 좀 봤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상원 하원에다 리포트하는 거 1년에 2번씩.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왜 5%에서 5.25% 그거를 지금 고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변명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2% 이상이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올릴 때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내릴 때도 이렇게 내죠. 2% 이상이니까 올라간 거에 절대 못 내리겠다. 그게 말이 많이 내려왔잖아 인플레이션이. 그럼 자기 따라서 내려와야지. 무조건 안 내겠다. 2%될 때까지 안 내리겠다. 그럼 죽어도 아까 말한 거 금리가 5%에서 인플레이션 2% 절대 안 돼요. 이하로. 그 다음에 고용시장도 견고하다. 아니잖아요. 오늘 그 짬 리포트 나왔잖아. 고용시장이 미국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도 틀린 얘기야. 오늘 리포트 나온 건데 자기는 또 뭐 견고하다고 얘기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 지금 이 5%, 5.25%에서도 안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천천히 빨리 했다가 그냥 역효과라니까 천천히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견제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당장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너무나 폴리티컬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을 보는 이유는 미국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은데 미국이 조금 내려줘야 캐나다도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거 보면 매니팩처링 PMI 지수가 지금 4.9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 4.8이에요. PMI라는 건 제조업체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지수인데 50이 넘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 50이 안 되면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숫자한테 49에서 48로 내려갔어요. 실제 액츄얼은 48.5고 익스펙테이션은 49인데 지난달에 비해서 내려간 거죠. 한 달 사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on-farm employment 그러니까 농부 말고 농부는 뭐 잡이라는 게 뭐 아버지도 잡이고 아들도 잡이고 한 땅에서 다 같이 잡이고 그러니까 카운팅 하지 않고 파머가 아닌 employment가 실제로 우리가 16만 3천 그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15만 줄어들었어요.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16,000만큼 줄어들어요.
잡리스 클레임도 23만 4천 예상했는데 23만 8천으로 가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4%에서 4.1%. 그다음에 아워리 레이트 뭐 임금이 올라간다고 난리치는데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는데 실제로는 임금이라는 게 작년 대비 그 4%로 지난달에 그랬는데 지금 3.85%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임금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가 이렇게 경제 상황도 미국도 만만찮아요. 굉장히 다운톤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조정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이코노미스트 이제 그 CME 그룹에서 포캐스팅하는 건 연말까지 0.5% 내려야 될 거다. 캐나다는 1%라는데 얘는 0.5% 내려야 된다. 0.5% 내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뭐 4.75에서 5%. 지금 5.25에서 5.5인 거죠. 지금 미국이. 0.5% 정도 내릴 거다라고 미국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9월 달쯤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그 잡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바뀐 거예요. 오늘 잡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74%였었는데 77%로 76%로 올라갔어요. 그다음 회색은 연말까지 2번 이상 내릴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70%였는데 지금 74%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좀 마이너하지만 그 실제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어떤 그것이 피벗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 경제에서 아 경제 좋다 금리가 고금리라도 경제 잘 나간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뒤집어졌죠. 분위기가 아 지금 다운턴이다라는 것이 한 75%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GDP도 미국도 마찬가지. GDP가 보면 1, 4분기에 1.4%예요. 지난해는 좋았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경기 좋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1, 4분기부터 다운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월 25일 그 지난달부터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가 이제 나와 있죠. 캐피탈 게인 텍스는 코퍼레이트는 이제 50%에서 66.7%, 개인은 25만 불을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66.7%. 그죠? 그리고 이제 프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콘도 사가지고 플리핑하는 경우 위딘 1년 내에 하는 경우는 초과 이게 100%에 대해서 텍스를 매기겠다. 그건 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라이프타임 캐피탈 게인에 대한 그 익셈션. 내가 1년에 평생 한 번 정도는 캐피탈 게인 내 물건에서 팔았을 때 익셈션이 100만 불에서 125만 불로 올라갔다. 이제 커머셜 쪽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팜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쉐어를 팔았을 때 그런 퀄리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125만 불까지 세금 캐피탈 게인에 대한 텍스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다 팔았다. 식당을 내가 샀을 때 10만 불에 샀는데 근데 뭐 50만 불을 팔았다. 근데 그걸 에셋으로 팔면 너 세금 다 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쉐어로 주식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125만 불까지 면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팔고 주식으로 사는 게 좋겠지만 주식으로 사고 주식으로 팔지 않는 이유는 주식에는 숨어있는 히든 라이abili, 숨어있는 부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또 변호사는 싫어해요. 왜? 복잡하고도 못 파가. 귀찮으니까 싫어하죠. 아, 돈도 안 되는 거면 복잡하기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그 히든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에셋으로 사고 팔면 클리어하잖아. 그렇지만 그 부분은 텍스 익스포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쉐어로 딜이라는 게 125만 불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면세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평생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아까 콘도가 렌트도 안 되고 있는 게 스튜던트 비자가 지금 이제 올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그 스튜던트 퍼밋이 작년도에 104만 개가 스튜던트 퍼밋이 나왔어요. 올해 1, 4분기에 뭐 2만 4천 개 정도, 100만 개니까 뭐 분기당 한 20몇만 개 중에서 한 2만 4천 개 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2024년도 퍼스트 쿼터에 그 non-permanent resident, 임시로 온 사람들이 13만 명이에요. 그리고 population growth가 지금 이제 0.6% 해가지고 지금 현재 캐나다 인구가 4,100만, 한국보다는 적죠. 이 넓은 땅에.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3.2% 그로했다, 인구가. 3.2%는 120만 명이 온 거잖아요. 그죠? 120만 명이 작년도에.
주로 어디서 오느냐? 인도에서 34%, 그다음에 캐나다, 필리핀, 나이지리아, 프랑스에서도 오네요. 코리아, 이란, 네팔 순서대로야. 많이 오는 순서대로. 베트남, 이렇게 뭐 멕시코. 그 오는 사람 중에서 50%, 52%가 어디로 오냐? 온타리오로 온다. 25%는 퀘벡으로 온다. BC로 가는 사람이 23%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캐나다, 특히 토론토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떤 프레셔가 있는 거죠. 실제로 빌더들은 손 놓고 안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려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거는 제가 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바이어들은 further rate cut을 기다리고 있고, 그죠? 뭐 rate cut이 되면 가격이나 거래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죠. 내년도에는 내년 봄에는 비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런 얘기예요. 롱텀으로 보면 집을 짓지 않고 있고 인구는 이만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난리가 난다. 3년에서 5년. 숙제를 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벼랑간 숙제 검사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빌더들은 돈이 안 되니까 안 짓고 있죠. 근데 집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오면 어떡하?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빅마켓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콘도마켓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콘도마켓은 우리가 좀 워치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부동산 쪽에 지금 나름대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그 재테크하는 데서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다.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길게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시든지 이메일 주시든지 하면 제가 아는 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